오늘은 이제 음식예술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이제 그 강의 교재에 6강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음식예술 1강이 되겠고요. 오늘 강의가 이제 음식예술 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취미의 미학적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초기 경험주의에서 취미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크의 취미이론을 우선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홉스의 취미이론, 그 다음에 허치슨의 취미이론, 이 세 가지 취미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로크의 취미이론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크는 이제 그의 저서 인간 오성론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를 남겼죠. 근데 로크는 그 저서에서 근대 영국에서 취미의 문제, 테이스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사람입니다. 로크는 취미,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의 느낌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저서 인간 오성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크는 거기에서 관념과 대상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그런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념이란 영어로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나무에 대한 뭐 생각을 떠올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관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관념들은 감각 경험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나무를 눈으로 보고 보는 것이 이제 감각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경험한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 소나무라는 생각, 이것은 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것들, 대상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감각 경험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고, 그런 그 접촉에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관념들이 나타나게 되고 생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로크는 관념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이 현상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만, 사과가 내 눈에 비춰진 것, 내 눈에 이제 이 사과가 비춰진 것, 사과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 사과가 내 눈에 비춰진 것, 비춰지는 것, 이것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을 그런 그 현상을 마음으로 수용한 것을 단순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저 사과를 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 그러면 이제 단순관념이죠. 그래서 그때 마음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임의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대상을 수용하고 현상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단순관념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의 모양이라든가 둥근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사과의 색깔이 붉다라든가 맛이 달고 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단순관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합관념은 단순관념들을 조합하거나 합성을 해서 어떤 그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때 마음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능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런 관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복합관념이라고 합니다. 로크는 그런 복합관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상이고, 둘째는 실체고, 셋째는 관계의 관념입니다.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상태, 예를 들면 정지해 있다라든가 사물이 움직인다라든가 그런 상태를 말할 때 그것을 양상이라고 합니다. 둘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개념 또는 하느님의 개념처럼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사물들의 그 토대가 되는 그런 개념, 신의 개념이라든가 하느님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개념은, 예를 들면 부부라는 개념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개념이 이해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관계의 관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복합관념은 마음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크게 양상, 실체, 관계,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관념을 일으키는 마음 밖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들은 어떤 성질을 갖는데요, 그 성질을 로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 갖는 제1성질이고 두 번째는 대상이 갖는 제2성질입니다. 제1성질은 대상 그 자체가 우리의 신체에 그대로 지각이 되는 성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양이 둥글다든가 크기가 작다라든가 단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체에 지각이 되죠. 대상의 모습이 지각이 되고 대상의 크기가 지각이 되고 대상의 어떤 특징이 지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1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2성질은 대상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지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의 특징이 어떤 색깔을 띈다든가 어떤 맛을 띈다든가 어떤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런데 왜 그런 색깔을 띠는지 왜 그런 맛을 내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것을 제2성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로크에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로크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양과 색깔의 복합체다. 그때 모양은 대상의 성질로 볼 때는 제1성질이었고요. 색깔은 제2성질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만들어낸 복합관념,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개념은 또 아름답지 못함의 관념을 파생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쾌함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예쁘다든가 귀엽다든가 매력적이라든가 조화롭다라든가 우아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대상들의 성질들이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준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대상이 괴상하다든가 끔찍하다든가 소름 끼치다든가 역겹고 혐오스럽다든가 그래서 우리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 그것은 로크가 말할 때는 모양과 색깔의 어떤 복합체로서 어떤 복합관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아름다움은 로크가 볼 때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보편적으로
합의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불쾌감을 주는 색깔이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쾌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문신이나 타투를 새기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반드시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 문신이나 타투와 같은 대상을 어떤 사람은 유쾌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크는 추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로크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현대의 그로테스크 미술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로테스크 미술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추하고 비정상적이고 기묘하고 섬뜩한 것들에 대해서 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예술로 이제 표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테스크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상 밖으로 인간들에게 친화력을 주고 창작자에게나 감상자에게 그런 친화력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옆에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흑백의 그림이라서 이 그림은 지금 소를 잡아서 배를 갈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고 양쪽 다리를 천정에 걸어 놓은 그런 상태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소를 도살을 해가지고 천정에 매달아 놓은 걸 보면은 그 피가 줄줄 흐르고 그 안에 갈비뼈가 다 보이고 굉장히 기묘하고 섬뜩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을 그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생수틴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집에다가 소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파리가 들끓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로테스크 예술의 사례를 보면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를 그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이제 소련의 작곡가였고요. 1975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입니다만은 과거 소련의 작곡가였습니다. 이 코라는 작품은 쇼스타코비치가 작곡을 한 첫 번째 오페라인데요. 1930년 1월 18일 날 말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줄거리를 보면 우리가 그의 작품이 그로테스크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발사인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아침을 먹기 위해서 빵을 잘랐는데 그 속에서 사람의 코를 발견합니다. 섬뜩하겠죠. 그런 모습을 오페라로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토마스 홉스의 취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취미 이론은 쾌락의 상대주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혐오에 의해서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된다는 것입니다. 욕구하는 것은 추구할 것이고 혐오하는 것은 피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욕구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혐오하고 회피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이기적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것을 욕구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해서 욕구하고 어떤 것을 혐오해서 회피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쾌를 느끼거나 불쾌를 느끼거나 또 좋고 나쁨을 구분하거나 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또 혐오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통된 어떤 보편적인 그런 기준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쾌락이라고 하고 그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아름답다라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답다라는 판단이 곧 취미 판단인데 이런 취미 판단은 주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따라서 이런 그 홉스의 미학 이론은 철저하게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홉스는 이성의 기능을 거기에 추가시킵니다.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손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계산하는 기능이 이성이 되겠습니다. 이성의 기능을 여기에 홉스는 여기에서 이성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기능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홉스의 그 이론과 같이 이런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이론은 그 이후에 많은 가치 이론가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홉스 이후의 가치 이론가들은 쾌락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홉스와 같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아름다움은 단지 주관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비판의 선구에 그 샤프트베리와 허치슨이 있습니다. 그 허치슨의 얘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그 홉스의 주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비판한 선구자들은 우선 그 샤프트베리와 허치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칸트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칸트의 그 판단력 비판에서 아름다움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입니다. 네, 그 샤프트베리와 허치슨에 대한 설명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허치슨의 취미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치슨은 로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로크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치슨은 이런 책을 썼죠. 아름다움과 가치관념의 기원에 관한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로크의 관념 이론, 앞에서 봤던 관념, 단순관념, 복합관념 그런 관념 이론이 있었죠. 로크의 관념 이론 위에 그 이론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허치슨의 관념 이론은 또 이론은 로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 로크는 아름다움을 마음이 만들어낸 복합관념으로 봤죠. 그러나 허치슨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합관념이 아니라 단순관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감각 경험에 의한 것으로서 직접적이고 수동적으로 지각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로크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관념입니다. 허치슨은 아름다움을 그런 단순관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아름다움을 수용하는 감각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를 설명해야 하겠죠. 허치슨은 아름다움은 인간이 내감을 통해서 수용한다고 봤습니다. 내감이라고 하는 것은 외감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외감은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촉각을 느끼고 하는 이 5가지의 감각은 외감이라고 본다면 쾌락을 즐기고 수용하는 것은 내감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치슨은 내감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내감을 통해서 그 쾌락적 감각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내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여진 감각은 아름다움의 관념으로 수용이 된다. 이것은 허치슨의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내감의 쾌락적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다움의 관념으로 수용한다는 것. 그래서 그 쾌락 또는 아름다움은 단지 감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허치슨의 중요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을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홉스의 상대주의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홉스는 아름다움을 주로 감각적인 것으로 봤던 것이고요. 또 로크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허치슨은 아름다움을 단지 감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념으로 그것을 수용한다고 봤고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허치슨은 로크와 홉스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앞에서 이제 내감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너센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나옵니다. 칸트 순수이성 비판 비판에 비판 37. 자, 순수이성 비판은 A판, B판이 있는데요. B판 37에 칸트는 내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말로 뭐 인널의 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내감은 외감, 오이설의 진과 이제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은 외감이 되겠지만 내감은 내적인 감각으로서 인간의 마음은 내감에서 그의 내적 상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감에서 그걸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의 내적 상태는 시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감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를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내적 상태, 현재의 내적 상태, 미래의 내적 상태와 같은 것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그 내감의 개념은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칸트의 순수성 비판은 예술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과학 이론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본 그 허치슨은 내감을 아름다움을 수용하는 감각 능력으로 봤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내감이라는 개념을 허치슨이 사용을 했고 그것을 칸트도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허치슨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그 관념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그 보편적인 쾌락은 가능한 것인가? 공통의 쾌락은 가능한 것인가? 허치슨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욕구나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허치슨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쾌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개념도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무관심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disinterested pleasur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disinterested라는 말은 interest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얘기하죠. 뭐 흥미를 갖는다든가 관심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데 앞에 dis가 있어가지고 이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걸 이제 무관심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관심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심 없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사심 없는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 쾌락은 사심 없는 쾌락이 있다. 허치슨의 어떤 공통된 쾌락 또는 보편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심 없는 것으로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 욕구 충족과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이기적 욕구 충족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구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심 없는 쾌락 또는 무관심한 쾌락이라는 말을 허치슨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욕구의 충족, 아름다움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허치슨은 그것을 이성적 쾌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의 충족을 단지 그 감각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우리의 사유 속에서 또 이성 속에서 또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쾌락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쾌락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허치슨은 앞에서 보았던 로크나 홉스의 그 미학 이론에서 다루어진 쾌락, 또 감각적 쾌락 그런 것을 아름다움으로 봤던 것인데 허치슨은 그러한 감각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서 또 감각적인 쾌락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쾌락, 또 지성적인 쾌락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